자, 이번 단원은 8단원 생태계와 환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을 배우게 되면 생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구성 요소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 다음에 안정한 생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안정한 생태계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다양한 기후 변화는 왜 일어나고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생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생태계란 무엇이냐면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인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유지되는 체계를 생태계라고 합니다. 이 생물적 요인은 하나의 생명체를 뭐라고 하냐면 개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개체들이 모이면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개체군의 조건은 뭐냐면 같은 종의 개체들로 이루어진 무리를 개체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개체군들이 모이면 군집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지역에 사는 모든 개체군의 무리를 군집이라고 하고, 이 군집에 환경적인 요인이 포함된 것을 생태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의 생태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끼를 한번 볼게요. 여기 토끼 한 마리가 있죠? 이 토끼 한 마리를 개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토끼 여러 마리가 모여 있죠? 이런 것들을 토끼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토끼 개체군, 사슴 개체군, 멧돼지 개체군이 있고, 이렇게 동물 개체군 뿐만 아니라 토끼풀 개체군, 이렇게 식물 개체군까지 여러 개의 개체군들이 있고, 이 개체군들의 모임을 군집이라고 합니다. 이 군집에다가 환경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면 이런 것들을 생태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체군 정의에서 같은 종의 개체들로 이루어진 무리를 개체군이라고 했는데 이 같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물학적으로 같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을 낳았을 때 그 자손이 생식 능력이 있어야지만 같은 종이라고 해요. 생식 능력이 있어야지만.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고양이랑 고양이가 있습니다. 자, 고양이랑 교배해서 새끼가 나오죠. 자, 이 새끼가 다시 자라가지고 다시 새끼를 낳을 수 있으면 이 고양이랑 고양이는 같은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호랑이랑 그 다음에 사자가 있습니다. 자, 호랑이랑 사자랑 교배를 시켜요. 자, 그러면 새끼가 태어나긴 태어나죠. 라이거라는. 자, 그런데 이 라이거는 다른 라이거랑 결혼을 해서 새끼를 낳지 못합니다. 얘가 생식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랑이랑 사자는 같은 종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생물학적으로 같은 종의 의미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비생물적 요인인 환경과 생물적 요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비생물적 요인, 환경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빛, 물, 공기, 토양, 온도가 있습니다. 빛, 물, 공기, 토양, 온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해요. 자, 생물적 요인은 무엇이냐면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의미를 하는데, 얘네들은 영양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자, 또 하나는 소비자, 또 하나는 분해자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자, 생산자는 무엇이냐면 광합성을 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합성할 수 있습니다. 양분을 스스로 합성할 수 있어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자,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예는 여기 녹색 식물, 해조류, 식물성 플랑크톤 등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우리는 생산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양분을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비자랑 분해자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자신이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합성하지 못해서 다른 생물한테 의존을 해야 돼요. 자, 소비자 한번 볼게요.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여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여 양분을 얻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물이니까 식물까지 포함하겠죠. 그래서 초식동물, 그 다음에 육식동물, 그 다음에 동물성 플랑크톤 등이 소비자에 해당합니다. 분해자도 마찬가지로 다른 생물한테 영양적으로 이제 의존을 하는데, 분해자는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생물을 분해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애들이 세균, 버섯, 곰팡이 등이 있어요. 자, 이런 애들을 뭐라고 다시 그룹 지어질 수 있냐면, 자, 생산자, 자신이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활동에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합성하는 애들을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합니다.
영양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어요. 누군가한테 의존하지 않아요. 그런데 소비자랑 분해자 같은 경우에는 영양적으로 누군가한테 종속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 그러냐면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비생물적 요인 환경과 생물적 요인의 상호작용 한번 그림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은 아주 중요하니까 눈으로 잘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생태계 비생물적 환경 요인인 빛, 온도, 물, 공기, 태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인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생물적 요인과 그 다음에 비생물적 환경 요인은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게 있고, 반대로 생물이 환경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용, 반작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것을 작용이라고 하고, 반대로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것을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왜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것을 작용이라고 하냐면, 지구, 환경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생명체가 나타났으니까 환경이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이 작용과 반작용은 물리에서 나오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과는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 생물과 환경의 상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양한 예시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빛과 생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빛과 생물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우선 빛의 세기, 방향, 일조시간, 파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들은 보통 환경이 생물한테 작용하는 예시들이 많아요. 자, 우선 첫 번째, 빛의 세기가 생물한테 작용하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숲을 가게 되면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죠?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으면 이쪽에는 강한 빛이 들어오지만 숲의 안쪽에는 조금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위쪽에는 강한 빛에 적응하는 식물들이 많이 살 거고, 그다음 숲의 아래쪽에는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이 잘 자랄 거예요. 자, 그래서 숲의 위쪽에는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이, 그 다음에 숲의 아래쪽에는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이 잘 자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뭐 한자로 하면 양수, 음수라고 해요. 자, 양수는 강한 빛이 있어야지 잘 자라는 애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양수로 이루어진 숲을 양수림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을 보통 음수, 나무로 따지면 음수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나무를 음수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식물에서도 이 강한 빛을 받는 잎과 약한 빛을 받는 잎이 구조적으로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한 식물에서도 강한 빛을 받는 잎, 양엽이라고 합니다. 이 양엽은 광합성을 자주 하는 조직인 이 울타리 조직이 발달해 있고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런데 약한 빛을 받는 잎은 음엽이라고 하는데 어떠냐면 굉장히 얇고 넓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 강한 빛을 받는 잎은 강한 빛을 받기 때문에 이 빛이 이 잎의 안쪽까지 잘 투과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 조직, 광합성을 하는 이 울타리 조직이 두꺼워도 다 광합성을 할 수가 있고, 빛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잎이 넓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빛을 적게 받는 쪽에 있는 잎 같은 경우에는 빛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깊게까지 투과를 못하기 때문에 잎이 굉장히 얇아요. 그런데 광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빛을 받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양엽은 두껍고 작은 반면에 음엽 같은 경우에는 얇고 굉장히 넓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요게 잎의 단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빛의 방향이 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걸 한번 볼게요. 식물의 줄기가 빛이 있는 쪽을 향해 굽어 자랍니다.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빛을 향해 굽어 자란다. 그래서 굴광성이라고 합니다. 굴절할 때 그 빛광자예요. 자, 식물이 이렇게 있는데 태양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식물이 이렇게 햇빛 쪽으로 굽어 자랍니다. 이게 바로 빛의 방향이 식물한테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예시예요. 그 다음에 일조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일조 시간은 뭐냐면 빛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받는 시간은 이 동물의 생식에 관여하고, 그 다음에 식물의 개와 꽃이 피는 시기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동물의 대표적인 예를 보도록 할게요. 자, 사슴, 노루, 송어는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을 합니다. 낮의 길이가 짧아질 때 번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추운 겨울이 지난 봄에 새끼를 낳고, 봄에 새끼를 낳아야지 새끼를 키우기가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종달새 꾀꼬리는 일조 시간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봄에 번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곤충은 일조 시간에 따라 겨울잠을 잡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식물 한번 볼게요. 자, 식물. 개화에 영향을 주는데, 개화는 뭐냐면 꽃이 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밤의 길이가 짧아질 때 개화하는 꽃이 있고,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길어질 때 개화하는 꽃이 있습니다. 이렇게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밤의 길이가 짧아질 때 개화하는 꽃을 뭐라 그러냐면 장일식물이라고 해요. 여긴 길장자예요. 길장 해일입니다. 해가 길 때 개화하는 식물을 장일식물이라고 하고, 낮의 길이가 짧을 때 개화하는 식물을 어떤 식물이라고 하냐면 짧을 단 해가지고 단일식물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장일식물이 붓꽃이 있고, 대표적인 단일식물이 가을에 꽃이 피는 코스모스가 있어요. 어, 사실 과학적으로 더 자세히 설명해주면, 사실 이렇게 장일식물, 단일식물 이렇게 낮의 길이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어둠의 길이가 개화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밤의 길이가 짧아야지 장일식물이 꽃이 피는 거고, 밤의 길이가 길어야지 단일식물이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아무리 길어도 중간에 빛을 비추게 되면 이 단일식물이 꽃을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밤의 길이가 개화에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빛의 파장이 영향을 주는 거 한번 볼게요. 대표적으로 해조류가 예시가 많이 나옵니다. 자, 바다의 깊이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파장과 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서식하는 해조류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가 해수면이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해조류들이 나오냐면, 자, 일단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는 곳에서는 녹조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갈조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홍조류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일단은 빛의 파장이 어떤 것들이 깊은 바닷속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파장이 짧은 청색광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고, 그래서 투과를 잘하기 때문에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스펙트럼 할 때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지만 파장이 긴 쪽이 적색이었고 파장이 짧은 쪽이 청색이었습니다. 그래서 푸른 빛이 더 깊은 수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여기에서는 대부분의 빛이 다 오지만 수심이 깊어질수록 홍조류는 청색광밖에 이용 못하죠. 해조류의 색은 보통 주로 이용하는 색의 보색을 띱니다. 그래서 주로 적색광을 이용하는 여기에 살고 있는 이 해조류들은 적색의 보색인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깊이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을 내는데, 깊이에 따라서 청색광이 가장 깊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깊은 곳에는 청색광을 이용하는 홍조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김과 우뭇가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갈조류가 있습니다. 갈조류는 미역과 다시마가 대표적인 예가 있고, 그 다음에 깊이가 깊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녹조류에는 얘는 주로 적색광을 이용하는데 파래와 핵함이 있습니다. 자,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작용의 예였습니다.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것. 자, 그럼 반대로 반작용, 즉 생물이 환경에 주는 건 무엇이 있냐면, 자, 숲이 울창하면 지면에 도달하는 빛이 약해집니다. 숲이 울창한다. 식물이죠. 그러니까 생물이 울창하면 빛에 영향을 줍니다. 자, 이게 바로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반작용의 예예요. 자, 요 빛만 보게 되더라도 대부분의 예시들이 환경이 생물한테 작용하는 예시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온도와 생물이 상호작용하는 예시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작용의 예시들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동물 볼게요. 개구리, 곰, 박쥐 등의 겨울잠이 있고, 그 다음 철새가 이동하는 거, 그 다음 추운 지방에 사는 동물의 털, 깃털이 발달하는 거, 그 다음에 추운 지방에 사는 동물의 피하 지방층이 두꺼워지는 것들이 다 온도가 생물한테 영향을 미친 겁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로 이 여우가 나옵니다. 자, 여우의 예시를 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굉장히 귀여운 북극여우,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붉은 여우, 그 다음에 사막여우가 있습니다. 자, 얘가 북극여우, 얘가 붉은여우, 얘가 사막여우죠. 자, 그럼 북극과 사막 중에 어디가 더 더워요? 그렇죠. 사막 쪽의 온도가 훨씬 더 높겠죠. 그 다음에 북극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북극여우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낮은 거에 적응을 했을 거고, 사막여우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높은 데에 적응을 했을 겁니다. 자, 이제 몸집을 볼게요. 자, 몸집은 사막여우는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북극여우는 좀 큽니다. 그 다음에 말단부, 귀의 크기라던가 뭐 주둥이의 뭐 형태 이런 것들이, 말단부가 사막여우는 귀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북극여우는 굉장히 작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이유가 중요한데, 이렇게 사막여우는 굉장히 뜨거운 데 살죠. 그러니까 체온이 높아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포유류는 정원동물로 자기 스스로 계속 열을 생산을 하죠. 이 생산하는 열을 계속 밖으로 빨리 빼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몸집이 좀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몸의 말단부가 이렇게 커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표면적이 몸집에 비해 굉장히 그 비율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열 발산의 용이에요. 있나요? 자, 반대로 북극여우를 한번 볼게요. 자, 북극여우 몸집이 크고 이렇게 말단부가 작으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표면적이 몸에 비해 작습니다. 추운 데 사니까 자신의 체온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집이 크고 말단부가 작게 되면 표면적이 몸에 비해 작아가지고 열 손실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온도가 생물한테 영향을 준 것 중에 이 여우의 예시들은 잘 나오니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식물 한번 볼게요. 자, 식물 추나철이라는 게 있는데, 겨울 밀 보리는 추위를 겪어야지 봄에 핍니다. 그래가지고 겨울을 겪어야지만 봄에 꽃이 피는 건데, 이런 것들을 추나철이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꽃이 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상록수 보도록 할게요. 상록수, 항상 녹색인 나무인데 소철이나 동백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겨울철에 삼투압을 높여가지고 잘 얼지 않게 해줍니다. 삼투압은 어떤 거냐면 몸의 농도를 높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몸의 농도를 높이면 잘 얼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겨울이어도 이 바다랑 강물이랑 비교했을 때 강물은 농도가 낮아가지고 잘 얼지만, 이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강물보다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겨울이어도 바다는 잘 얼지가 않죠. 이렇게 삼투압을 높이면 잘 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낙엽수. 우리가 흔히 이제 가을에 낙엽을 떨어뜨리는 애들을 낙엽수라고 하는데, 낙엽수는 왜 낙엽을 떨어뜨리냐면, 기온이 낮아지면 일단 단풍이 들고 잎을 떨어뜨립니다. 자, 왜냐하면 잎을 떨어뜨려 가지고 자신의 체온이 이제 막 이 넓은 표면적을 통해서 방출되는 걸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록수는 큐티클층이 두꺼워서 잎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큐티클층이 두꺼우면 추위에 좀 강합니다. 그 다음에 단풍이 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잎에는 녹색 색소를 띠는 엽록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소를 띠는 색소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식물의 잎에는 굉장히 엽록소가 많아가 녹색으로 보이지만, 이 가을이 되고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이 엽록소가 가장 먼저 많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엽록소가 파괴가 되니까 이 엽록소가 많아서 초록색 색소에 덮여있던 나머지 색소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단풍이에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기온이 낮은 곳의 식물은 잎이나 꽃에 털이 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털이 있으면 좀 추위를 덜 타죠? 왜냐면 털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이 돼서 그나마 체온을 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패딩 같은 거 입는 거 있죠? 패딩을 왜 입으면 따뜻하냐? 이 패딩 안에 다양한 깃털들이 있는데, 이 깃털들에 의해서 공기층이 형성이 됩니다. 이 공기층이 열의 이동을 막는 이 단열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한 체온을 그 롱패딩 안에 잘 담아둘 수 있어서 따뜻한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대표적인 예는 툰드라의 털송이 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반작용의 예를 한번 볼게요.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 자, 식물의 증산작용으로 숲이 다른 곳보다 시원함이 있는데, 자, 증산작용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식물의 잎을 이렇게 보게 되면 보통 뒷면에 기공이 있습니다. 기공이 기억나나요? 자, 기공.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이 기공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식물의 체내에 있던 물이 이렇게 증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식물의 잎을 통해서 물이 증발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증산작용이라고 해요. 됐나요? 이렇게 증산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주위의 온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의 증산작용으로 숲이 다른 것보다 시원한데, 왜냐면 액체에서 액체인 물에서 기체인 수증기가 될 때 주변에서 열을 빼앗아 오기 때문이에요. 됐나요? 이런 것들을 기화열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과 생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과 생물. 자, 물이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는 예들 한번 볼게요. 자, 동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파충류는 몸 표면이 비늘로 덮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류 파충류의 알은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어요. 그 다음에 곤충은 딱딱한 이렇게 껍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곤충은 뼈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부에 있는 골격이다 해가지고 외골격이라고 하는데, 이 성분이 키틴질입니다. 자, 왜 이렇게 비늘로 덮여있고 단단한 알껍질로 쌓여있고 외골격으로 단단한 키틴질의 외골격으로 덮여있냐면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 다음에 사막에 사는 포유류는 진한 오줌을 배설합니다. 진한 오줌이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결국에 노폐물을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게 하나의 형태가 오줌이죠. 그 노폐물을 굉장히 진하게 농축시킨 다음에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물을 잘 몸 밖으로 배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줌으로 인한 수분 배출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식물 보도록 할게요. 건조한 환경과 수생 환경이 있는데, 건조한 환경, 뿌리가 큽니다. 왜냐면은 건조하니까 이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뻗어가지고 물을 끌어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저수 조직이 발달하는데, 다육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다육이 몸통에 굉장히 물이 많죠. 이렇게 물을 저장하는 조직을 저수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몸에 물을 저장하는 저수 조직이 발달해요. 그 다음에 잎이 가시로 변해 수분 증발을 막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잎이 넓고 많으면 어때요? 기공도 많기 때문에 물의 증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잎을 가시로 변하게 하면 기공이 사라지니까 어때요? 수분 증발을 막을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선인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생 환경을 볼게요. 물이 많은 환경입니다. 혹은 물 속에 사는 환경. 자, 물이 많기 때문에 굳이 뿌리가 클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에 통기 조직이 발달합니다. 자, 통기 조직은 뭐냐면 우리 연근 보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막 뚫려 있죠? 구멍이 뚫려 있는 게 공기가 지나갈 수 있는 조직인데, 이런 것들을 통기 조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너무 많아서 썩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통기 조직이 발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반작용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수생식물이 물을 정화한다. 뭐 이런 예시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공기와 생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산소가 부족한 고산지대의 사람들은 저지대 사람들보다 뭐가 많냐면 산소를 운반하는 게 어떤 거죠?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죠. 그래서 적혈구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거는 산소가 부족해서 생물이 적응한 거기 때문에 작용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생물의 호흡과 광합성으로 공기의 조성이 바뀝니다. 자, 이런 거는 반작용이죠. 왜냐하면 생물의 호흡 때문에 공기의 조성이 바뀐 거니까. 자, 토양과 생물 보도록 할게요. 토양의 깊이에 따라 공기의 함량이 달라 분포하는 뭐가 다르냐면 세균의 종류가 다릅니다. 자, 이건 좀 자세한 내용이긴 한데, 토양의 겉부분에는 산소가 많겠죠? 여기가 토양이라고 하면, 자, 여기가 땅속이라고 하면, 자, 여기가 공기가 많이 맞닿는 부분이고, 이 땅속으로 들어갈수록 공기가 거의 없겠죠. 그래서 토양에서 이제 공기가 많은 겉부분에는 산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이 있어요. 좋아한다, 기체를. 근데 이 기체는 보통 산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호기성 세균이 있고, 깊은 곳에는 산소가 적어 혐기성 세균이 분포합니다. 싫어한다, 어떤 거를, 공기를. 근데 이 공기는 보통 산소를 의미합니다. 산소를 싫어하는 세균이 분포합니다. 이거는 공기에 따라 분포하는 세균이 다른 거기 때문에 작용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자, 식충식물은 토양에 부족한 질소를 얻기 위해 곤충을 잡아 분해합니다. 이것도 작용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렁이, 두더지 등은 토양을 돌며 통기성을 높입니다. 이거는 지렁이랑 두더지 때문에 토양의 통기성이 높아진 거니까 반작용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 미생물, 지렁이 등이 낙엽, 썩은 뿌리 등을 분해하여 비옥한 토양을 만듭니다.
얘네들 때문에 토양이 비옥해지는 거니까 이건 반작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물과 환경의 상호 관계는 다양한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시들을 잘 기억하면서 구분하면서 잘 기억해 줘야 돼요. 그래서 화면 다시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 예시들을 볼 때 어떤 환경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잘 구분해 줘야 합니다.